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약속을 전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부활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로 소망의 시간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바람꽃 속 김병희님의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1965년이 가까워지면서 계엄령이 해제되고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아래 본격적으로 월남 파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둘기 부대가 1차로 파병되었고 이어서 맹호부대의 파병도 결정되었습니다. 이 시기 4.20에는 합동참 모본부가 창설되었고 이훈섭 준장께서 초대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파병되는 6, 해, 공군 부대의 경호와 경비를 맡을 헌병요원을 전국적으로 모집하게 되었고 저는 헌병요원에 자원하여 한 달간의 훈련을 받은 뒤 26세였던 1965년 10월 1일 4.20에 위치한 합동참 모본부 소속 헌병요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탄소누트 공항에 위치한 미군 보충대와 함께 숙소를 사용하고 식사를 함께하며 각종 경호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시간, 420 앰베서더 호텔에 설치된 베트콩에 폭탄이 터지면서 미군과 민간인들뿐 아니라 우리 한국인 기술자 6분께서도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때 한국인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화장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을 저희 헌병대가 맡아 처리하였습니다. 그 당시 박순천 여사와 김종필 총리를 비롯한 여러 기빈들께서 420을 이문차 방문하셨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8개국 참전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하신 뒤 다낭에 있는 해병기지를 들르시는 일정이 있어 저희 대원 10명이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게 되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월남 파병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외화를 벌 수 있는 기회도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뼈아픈 역사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월남 파병 중 저에게 특별히 좋았던 일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일이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근무하던 친구가 펜팔 상대를 소개해 주었고 그 아가씨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직접 만나 사귀게 되었고 결국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부는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미소를 짓곤 합니다. 저희에게는 하나뿐인 외아들이 있으며 그 아들은 한국 아가씨와 결혼하여 손자 하나, 손녀 둘을 두고 재미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 월남 파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귀한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월남 파병은 1년 단위로 근무를 마치면 귀국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도 1년의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신문에 실린 시 공무원 시험 공고를 보고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시 공무원으로 일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처갓집에서 가족 초청 이민을 해주셔서 1973년 11월 4살 된 아들과 아내, 저 이렇게 세 식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이민을 막연히 꿈꾸긴 했지만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떠나게 된 것이지요. 처음 정착한 곳은 샌프란시스코 공항 인근의 북가주 샌마테오 카운티였습니다. 초기에는 처갓집에서 머물면서 직업 소개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이탈리안 식당에 접시 닦는 일과 교회 청소부 자리가 있다고 하여 인터뷰 주소를 받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식당보다는 실내에서 일할 수 있는 청소부 일이 더 나을 것 같아 영어를 조금 하는 동서를 데리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채용이 되어 교회에 딸린 숙소에 거주하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기본 사례비를 받는 조건으로 청소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미국에 오면 돈이 쉽게 벌릴 줄 알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고된 노동과 낯선 환경, 언어 장벽 속에서 고향 생각이 간절해졌고 이유 없이 아내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며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오히려 부부 사이에는 매일같이 다툼이 이어졌고 어린 아들은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순식간에 지옥 같은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더는 견디기 어려웠던 저는 결국 1년 만에 한 달간의 특별 휴가를 받아 혼자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1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해 있었고 여전히 아는 분들은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당시 심장이 좋지 않아 많이 편찮으셨던 큰누님을 찾아뵈었는데 1년 만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 나았으니 너도 이제 방황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사실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이웃 친구와 함께 감리교회 주일학교에 다녔고 중등부를 거쳐 고등부 성가대 활동까지 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식도 감리교 목사님의 주례로 교회에서 올렸을 만큼 신앙 안에서 출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와서는 교회에도 나가지 않고 밑바닥 인생처럼 방황하며 살아가면서 제 삶이 참 한심하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 돌아온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기에 결국 내가 살아갈 곳은 미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 누님께서는 저와 아내에게 성경 찬송가 한 권씩을 건네주시며
미국에 가면 교회 잘 나가고 예수 잘 믿어서 꼭 행복을 찾아라라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미국 집에 도착했는데 마침 낯선 편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든 자, 살 희망이 없는 자 다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개척교회에서 보낸 전도 편지였습니다. 마침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던 터라 이 편지를 계기로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양복을 차려입고 넥타이까지 맨 채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30마일 떨어진 개척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세 식구가 교회에 들어서자 약 3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께서 따뜻하게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기 시작했고 미국 생활에도 점점 적응해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교회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영어 기초회화반에 참석하며 이제는 이 미국 땅에 뿌리내리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자 마음이 편안해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가족만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성탄절 산호세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신 최자실 목사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교인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 파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최자실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라고 권하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히 그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김병희님의 이야기 마지막 장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감사와 소망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전 동네 할머니들께서 무릎을 두드리시며 무릎이 유난히 쑤신다고 하시면 어김없이 비가 내렸던 경험 한 번쯤 다 있으시죠? 무릎과 같은 관절에 통증을 느끼는 관절통은 습도, 기압,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관절염 환자의 약 92%는 날씨와 증상이 상관관계를 보이며 약 48%에서는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고도 하네요. 관절통은 무릎 외에도 엉덩이, 손가락, 발목, 어깨처럼 2개 또는 그 이상의 뼈들이 맞닿는 곳, 관절이 쑤시거나 아픈 것을 관절통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절통을 겪고 있으며 그 원인은 관절에 생긴 염증, 관절염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약 5,400만 명, 즉 성인 5명 중 1명꼴로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관절염은 단일 질병이 아니라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약 100여 가지의 질환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질환으로는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가성통풍,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하며 가장 흔한 형태의 관절염으로 뼈 사이를 완충해주는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서 발생합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 마찰이 생기게 되며 이로 인해 손, 척추, 무릎, 엉덩이 등에서 통증과 움직임의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증상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며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흔한 초기 증상은 무리한 활동 후 관절 통증이며 아침에는 관절이 뻣뻣하다가 움직이면 점차 풀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관절이 민감하거나 움직일 때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은 여성에게 약간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관절염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면역 체계가 잘못 작동하여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대신 건강한 관절 조직을 공격해서 관절의 통증, 뻣뻣함, 열감, 발적, 부기 등이 생기며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이 변형되고 정렬이 틀어지는 등의 손상이 진행됩니다. 보통 양쪽 관절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한쪽 무릎이나 손이 영향을 받으면 반대쪽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심장, 폐, 눈 등 전신에도 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풍도 관절염의 한 종류입니다. 바람만 살짝 스쳐도 아플 정도라고 해서 통풍이라고 합니다. 통풍은 요산 수치가 혈액과 조직에서 너무 높아질 때 발생합니다. 요산은 우리가 먹는 여러 음식이 소화되어 최종적으로 대사된 후 나오는 물질입니다. 보통 혈액 내에 녹아 있다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통풍 환자는 혈액 내 요산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처럼 과다 축적된 요산이 결점을 형성해 관절에 침착되면 심한 통증, 부기, 붉어짐, 열감을 유발합니다. 이 결정들은 신장에도 쌓여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풍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한 관절에만 발생하며 흔히 엄지발가락에서 시작되지만 다른 발가락 관절, 발목, 무릎, 손목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풍 환자는 거의 남자이며 대개 40에서 50세에 첫 발작적 관절염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반응성 관절염, 관절뿐 아니라 요로, 눈 등 신체 다른 부위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관절염입니다. 이는 대개 성병, 특히 클라미디아 또는 살모넬라, 시겔라, 캠필로박터, 예르시니아 등 식중독균에 감염된 후 유발됩니다. 이런 감염 자체는 흔하지만 반응성 관절염은 비교적 드뭅니다. 이 병은 특정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선성 관절염, 건선, 피부의 비늘처럼 일어나는 가려운 발진을 앓는 사람이 함께 겪는 만성 질환입니다. 무릎, 팔꿈치, 몸통, 두피 등의 건선이 나타나는 동시에 관절 통증, 뻣뻣함, 부기가 동반됩니다. 대부분의 관절염은 염증, 통증, 뻣뻣함, 움직임의 제한 등 유사한 증상을 공유하지만 증상의 위치와 심각도는 종류에 따라 다르며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거나 지속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종류에 따라 하나의 관절에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관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골관절염은 한 관절, 특히 무릎, 엉덩이, 손, 손가락, 발, 어깨, 척추 등에서 시작될 수 있고 점차 여러 관절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손에 골관절염이 생긴 경우 손가락의 여러 마디 관절이 동시에 관절염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염 중 가장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관절을 동시에 침범합니다. 주로 영향을 받는 부위는 손, 손목, 발, 발목, 팔꿈치, 어깨, 엉덩이, 무릎, 목 등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을 느슨하고 변형되게 만들며 움직임의 제한과 근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 없는 작은 혹이 피부 아래에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류마티스 결절이라 하며 주로 팔꿈치 주변이나 발가락 아래에 나타납니다. 또 다른 관절염의 일종인 통풍은 처음 발작이 올 때는 한 개의 관절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부위는 엄지발가락이지만 무릎, 발목, 손목, 발, 손가락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발할 경우 여러 관절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통풍 환자들은 토피라고 불리는 요산 결정 덩어리가 관절 주변, 특히 발, 무릎, 손목, 손가락, 귀 부위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가 관리 방법 및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열 및 냉찜질 요법, 열이나 냉찜질, 혹은 두 가지를 번갈아 적용하면 일시적으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의사에게 온열 패드, 따뜻한 목욕, 얼음팩 사용 방법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 관절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류를 증가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관절염 부위는 민감할 수 있으므로 관절염 전문 마사지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통증을 줄이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걷기, 근력 운동과 같은 체중 부하 운동도 근육 강화에 효과적이며 관절 손상 위험이 낮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은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여 개인에 맞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요법, 통풍 환자라면 육류와 조개류 섭취를 줄이거나 피하고 술과 청량음료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요산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일상생활에서 관절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목, 보조기, 슬링, 압박 붕대 등을 사용하면 통증 부위를 안정시키고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족부 전문의는 신발 안창, 교정용 깔창을 제공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완치가 어렵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증상의 빈도와 강도를 낮추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방향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똑똑한 천재들이 많습니다. 학식도 뛰어나고 IQ도 높아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인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적 지혜나 천재성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지성이 뛰어나도 인간이 가진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떤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나 박사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박사님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지 모든 분야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논리의 박스에 갇히게 되면 건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도에 미시간에 있는 앤아버라는 도시를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집사님 한 분에게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좋은 대학 물리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이 물리학과 나시는 대로 되게 수리가 밝고 똑똑한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대학교 물리학과 동창회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자기 동창 한 명이 글을 올렸어요. 평소에 좀 잘난 척하고 튀길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해가 2018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18년은 100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특별한 해입니다. 전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에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합하면 모두가 똑같이 2018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당시 제 나이가 66세였는데 제가 1952년생이거든요. 합해보세요. 정확하게 2018이 나오죠. 저희 딸아이가 그 당시 32살이었는데 1986년생이거든요. 32 플러스 1986을 하면 2018년이 나옵니다. 우리 와이프의 경우는 천기를 두술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7년 전 나이를 생각하시고 거기에다가 태어난 연도를 합쳐보십시오. 정확하게 2018이 나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물리학자에 의하면은 이런 경우는 1000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매년 동일한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나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것이기 때문에 태어난 연도 플러스 나이를 합치면 항상 그 해가 나오게 돼 있죠.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나이에다가 태어난 연도를 합치면은 2025가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1000년에 한 번 나온다고 글을 올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댓글에다가 딱 한마디 달았대요. 야, 이 또라이야 라고 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뛰어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AI가 등장을 하면서 모든 분야가 AI로 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AI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독시적인 문제나 수리적인 문제, 기계적인 문제는 기가 막히게 풀지 모르지만 AI가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아픔을 AI가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과 죄에 대한 문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AI가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신문을 봤더니 스위스 루체롤이라는 지역의 한 캐톨릭 교회에서 AI로 만든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나아가서 고해 성사하는 모습이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과연 AI의 예수에게 가서 죄 문제를 고하면 정말 죄가 사함받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해 보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는 결코 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뛰어넘는 참된 지혜가 필요한데 바로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차원의 지혜가 아니라 절대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지혜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지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을 붙들 때에 참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십자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십자가 안에 모든 축복과 능력을 다 담아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지혜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LCSW,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도 비대면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 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도 새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부활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